일단 기본적인 패배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이 오늘 경기는 28경기 만에 리그에서 득점을 못한 경기가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공격적으로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매우 안 좋았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일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반더벤의 존재가 얼마나 토트넘이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오늘 드라구신이 들어와서 좀 실수도 많고 반더벤보다 약간 활약이 부족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라인을 올렸을 때 반더벤이 있기 때문에 실점을 덜 허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더욱더 과감하게 라인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전방 압박도 잘 되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더욱더 경기를 운영하면서 득점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구신이 오늘 경기만 봤을 때 완벽히 드라구신만 문제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더벤이 빠지니까 이 팀 전체의 경기 운영 방식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반더벤이 지난번에도 부상을 당했을 때 나타났던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오늘 풀럼이 너무나도 잘 이용을 했어요. 풀럼이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토트넘이 라인을 올립니다. 더욱더 올려서 공격적인 압박을 하죠. 근데 공격적인 압박을 하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더욱더 올라와요. 그러면 요 뒷공간을 풀럼은 계속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반더벤도 없는 상태에서 요 뒷공간을 허용하게 되면 당연히 토트넘은 반더벤이 있을 때보다 실점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풀럼이 잘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격 라인에서 올라갈 때 이 탈압박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3자 간의 탈압박이 잘 돼요. 3자 간의 탈압박이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히나 이워비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워비한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럼 이워비가 약간 내려와서 우도기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워비가 볼을 잡을 때 본인의 밑에 있는 루키치에게 볼을 보내줘요. 그러면 루키치가 볼을 받는 순간 전방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워비는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떨어뜨려줬을 때 바로 밑에 있는 선수가 전방을 바라보니까 그때 오른쪽에 있었던 카스티뉴가 요 공간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루키치가 전방을 바라보니까 이워비가 떨어뜨려주자마자 곧바로 뛰어들어가는 카스타뉴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오늘 풀럼이 정말 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왼쪽에 안토니 로빈슨, 오른쪽에 카스타뉴 두 명의 풀백이 되게 빠르고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계속 주고받고 출발, 주고받고 출발 이게 오늘 계속 나왔어요. 이제 이 장면 보시면요. 풀럼이 수비 라인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짧게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도 당연히 수비 라인이 높습니다. 요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죠. 근데 여기서 이워비가 약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그 우도기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비수마가 왼쪽 라인에 배치가 되면서 이워비를 따라 내려가요. 그러면 이워비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바로 뒤에 있는 선수한테 떨어뜨려줍니다. 떨어뜨려주면 그 순간 뒤쪽에 있었던 풀백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이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워비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뒤쪽에 있는 선수가 앞을 바라보고 있죠. 그 순간 이미 뒷공간으로 풀백이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떨어뜨려주고 다시 이 공간으로 찔러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뛰어가면서 카스타뉴가 볼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받아서 떨어뜨려줘요. 떨어뜨려주면 볼을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볼을 받는 선수는 앞을 바라보고 있죠. 그때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가 또 뛰어가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또 패스. 이 움직임이 너무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잡습니다. 여기서도 내주고 뛰어 들어가고 패스. 이 장면이 나왔죠? 그 다음에 측면적으로 볼이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드라구신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드라구신의 이 움직임이 반더벤에 비해 약간 좀 느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를 놓쳤고 이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루키치 그리고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코너킥이 됐거든요. 득점이 여기서 나와요. 코너킥 상황에서 뒤쪽에 있었던 팔리냐에게 한 번에 넘어가고 그리고 팔리냐를 노리는 코너킥이 풀럼의 특징이거든요. 팔리냐가 머리로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시가 로메로를 등지고 돌아선 다음에 슈팅을 하면서 골대를 맞고 나왔죠. 맞고 나왔는데 요 세컨볼을 드라구신과 무니스가 달려들었는데 드라구신이 여기서도 약간 늦었죠. 그래서 무니스가 먼저 이 세컨볼을 빠르게 잡아내면서 득점으로 만드는 걸 볼
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득점 장면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안이 앞쪽에서 로메로를 등지고 있어요. 넘어오죠? 받아준 다음에 앞에 있는 페레이라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페레이라가 볼을 잡을 때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왼쪽 풀백 안토니 로빈슨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패스를 찔러줍니다. 아까랑 똑같죠? 앞으로 보내주고 떨어뜨려주고 밑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준다. 풀럼 자체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높으니까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왔을 때 이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이렇게 준비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안토니 로빈슨이 뛰어들어가면서 완전히 뒷공간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뭐 너무 명백하게 이 뒷공간이 뚫렸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드라구신의 아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로메로가 이 오프사이드를 만드는데 오프사이드 라인을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뒤쪽에 있었던 무니스를 약간 놓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로는 드라구신이 엄청나게 못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반더벤과 비교해서 드라구신이 이 방해하는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무니스가 편안하게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반더벤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플러스 아까 그 풀럼이 준비해 나온 떨어뜨려주고 찔러주고 떨어뜨려주고 찔러주고 이 패스 패턴 자체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방향 전환을 너무 잘합니다. 토트넘은 압박을 하니까 라인을 일단 올려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 뒷공간이죠. 그리고 여기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몰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풀럼이 한쪽 측면에서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이 이 측면으로 달려들죠. 달려들 때 여기서 방향 전환을 반대편으로 넘기는 이 패턴 플레이가 오늘 풀럼에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풀럼이 공격하는 장면 보세요. 풀럼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다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모두 다 풀럼의 오른쪽으로 쏠리죠. 이때 풀럼이 볼을 받아서 토트넘이 한쪽 측면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접고 들어와서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토트넘이 순간적으로 한쪽에 쏠렸을 때 일단 가운데를 거쳐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어쨌든 이 풀럼이 주고받는 패턴이 참 좋았어요. 먼저 패스를 주고 떨어뜨려주고 뛰어간다. 이 패턴이 일단 좋았고 탈압박 패턴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탈압박을 해버리니까 토트넘은 한쪽 측면에 쏠려 있을 때 반대편 공간이 넓게 열리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럼이 준비를 잘해왔고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토트넘은 이 넓은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실점 나올 때도 나타났어요. 오늘 실점 장면에서는 그 스로인 장면이거든요. 근데 스로인을 할 때 이게 방향 전환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스로인을 할 때는 한쪽 측면에 스로인이 나오는 측면에 모든 선수가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로인을 던지는 팀이 던지자마자 반대편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거. 이 호흡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토트넘이 방심을 했어요. 스로인을 던지자마자 볼을 받아서 한 바퀴 돕니다. 반대편 공간에 선수가 없으니까 바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패스를 토트넘이 놓쳤어요. 그래서 볼을 받자마자 방향 전환, 그리고 볼을 받아서 또 반대편으로 또 방향 전환, 그리고 방향 전환이 될 때 오른쪽에 있었던 카스타뉴가 또 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공격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풀럼의 좌우 풀백이 대단한 경기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카스타뉴가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카스타뉴를 막아야 되는 선수가 브레넌 존슨이었어요. 카스타뉴는 브레넌 존슨, 그리고 측면에 있는 이워비는 우도기가 마크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워비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올 때 카스타뉴는 오버래핑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워비를 따라가면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뛰는 카스타뉴를 따라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따라가는 걸 못했습니다. 이거는 브레넌 존슨의 수비 실책이죠. 그래서 안 따라가니까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카스타뉴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이워비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다가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 브레넌 존슨의 수비 실책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뒤에 있었던 드라구신이 이 공간으로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드라구신이 못했다기보다 이게 반더벤의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반더벤이었다면 빠르게 달려가서 여기서 크로스를 허용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라구신이 달려가는 속도가 반더벤보다 빠르지 않으니까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 크로스가 편안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오히려 드라구신이 끌려가니까 그 공간으로 선수 한 명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크로스 안쪽에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더벤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정말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라인을 조절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격적인 문제도 있는데 브레넌 존슨 쪽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토트넘도 어쨌든 이 라인을 거쳐서 안쪽 라인을 거쳐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로와 우도기가 중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풀럼도 오늘 왼쪽에 윌리안, 오른쪽에 이워비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지역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선수가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좌우 측면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요 브레넌 존슨과 클루셉스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는 볼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클루셉스키가 내려왔을 때는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어쨌든 클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잡아놓는 게 돼요. 잡아놓고 이 공간으로 사르 같은 선수가 뛰어갈 때 패스, 이게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존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카스타뉴가 끌려 나왔는데 여기서 볼 소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뛰어가든 메디슨이 뛰어가든 우도기가 뛰어가든 요 공간으로 아무리 뛰어가도 여기서 터치 미스, 패스 미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뺏겨서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오늘 경기 약간 브레넌 존슨이 내려와서 기점 역할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발전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왜 주전으로 기용되고 있고 클루셉스키가 어쨌든 이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물론 클루셉스키가 약간 패스도 늦고 약간 타이밍도 좀 안 좋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드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약간 이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했다.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가운데 지역으로 거쳐가는 게 좀 안 되니까 브레넌 존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되게 어이없이 볼 터치 미스를 합니다.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런 장면도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죠. 근데 이 패스가 미스가 나버리면서 풀럼에게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뺏기자마자 바로 또 역습을 당해요. 토트넘 자체가 경기력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4위 싸움을 하려면 성적이 일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물론 역전하는 게 매우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먼저 실점을 한 다음에 10분 만에 3골을 넣어서 역전을 한다. 브렌트포드전, 브라이튼전 먼저 실점을 하고 마지막에 공격수들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역전을 한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먼저 실점을 하고 공격수 엄청나게 투입해서 또다시 역전한다. 역전을 하니까 매우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긴 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경기가 매번 나올 수는 없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도 공격적인 것은 추구하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의 밸런스,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심지어 득점도 못했으니까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경기를 아마 매우 고민해서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토트넘이 오히려 다행인 게 뭐냐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끝나고 A매치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A매치 기간 동안 반더벤도 돌아올 수가 있고 약간 안 좋았던 분위기를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중간에 패배를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A매치 기간 들어가기 전에 이런 패배를 했다라는 게 그나마 괜찮은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오늘 경기 패배를 하다 보니까 다시금 아스톤빌라와의 승점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스톤빌라가 경기가 있는데 아스톤빌라가 승리하면 다시 승점 5점 차이가 돼요. 토트넘의 4위 싸움은 아마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이 4위로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관적인 성적이 나와야 아스톤빌라가 한번 삐끗할 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게 계속 필요한 건 누가 없든 약간 체력이 떨어졌든 여러 변수가 있을 때 일관적인 패턴과 일관적인 경기 성적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